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나라에 이어서 명나라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 원나라는 어떤 민족이 지배하던 나라였어? 몽골이 지배하던 나라였었죠. 근데 원래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한족이지, 한족. 자, 그래서 원래 아이고. 자, 그래서 이 몽골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한족이 몽골을 몰아내고 다시 한족의 나라를 세웠던 게 바로 이 명나라야. 자, 명나라는 한자가 뭘까? 자, 그래서 이 명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를 누가 세웠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어. 원나라 마지막에 농민 반란군을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이 한번 나왔었어. 네, 그 되게 특이했어요. 이름이 뭐였니? 그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죠. 자,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원장이에요, 주원장. 주원장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어.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부모님이 굶어 죽었어.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죽고 혼자 남은 주원장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상인이야, 상인. 자, 우리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다른 집 가가지고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이런 것을 그지 구걸해서 먹었어, 구걸해서. 그러다가 아버지고 부모가 없으니까 얘 어떻게 됐을까? 부모 없으면 요즘 어떻게 해? 보육원. 고아원을 가지, 고아원에. 고아원에 갈 거야. 근데 고아원은 요즘도 그런데 대부분 어떤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주원장도 역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갔어. 이 당시 종교시설이면? 절이었겠지, 절. 자, 그래서 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주원장은 거기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죠. 머리 밀고. 근데, 원래 이 종교시설은,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좀 나라에 좀 저항을 좀 더 많이 해. 자, 이 당시 원나라 때, 원나라가 많이 쇠퇴했을 때, 바로 이 종교시설의 사람들은 원나라에 반란하는 반란군을 결성을 했고요. 얘네들은 머리를 밀었으니까, 머리 민 걸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수건을 싸고서 반란을 일으켰대.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치? 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홍건적이었어, 홍건적. 그래서 이 주원장이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의 칭호가 홍무제라고 했어. 근데 일부러 그 간격을 띄워놓으신 거예요? 네. 뭐 쓰시라고? 요렇게. 자, 이 주원장이 명태조고요. 써진다. 명태조. 태조.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한 연호가 홍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홍무제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엄청 가난했던 최하층민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황제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 능력 중시에 두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자, 이 사람은 우선 첫 번째로 본인이 황제라고 하는 걸 티를 내고 싶어, 일단. 자,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일을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게 체제를 바꿨어. 자, 이런 것을 황제 독재 체제라고 해요. 황제 독재체, 독재야 독재. 내가 모든 것을 나 혼자서 결정을 하는 거야. 자, 이러면은 좋은 점. 자, 나라를 황제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겠죠. 나쁜 점. 얘가 할 일이 엄청 많아지겠지. 해야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독재 체제는 본인이 능력이 있고 의욕이 충분한 사람이 황제를 할 경우에는 정말 잘 돌아가겠지만 황제가 능력이 없거나 혹은 할 의욕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물론 당연히 홍무제는 내 자손들은 모두 능력이 뛰어나고 의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 꿈이었겠지만. 자, 그리고 홍무제는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농민들이 왜 가난한지도 알아. 당시 농민들이 가난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금이 많아서예요. 그러면 세금은 왜 많아졌을까? 부족 때문에. 세금은 왜 많아졌을까? 바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야. 당연히 원래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운영되기 위한 돈이고,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나라가 운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세금만 부과가 됐어. 근데 중간중간에 요즘도 그렇잖아. 괜히 불법으로 막 세금 뭐 탈세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 이 시대는 더 심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금을 안 내면은 그만큼 세금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많아졌던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웠던 거고, 이렇게 세금 못 내는 사람이 죽으면은 또 나머지 애들이 또 그만큼 세금을 또 내야겠지. 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웠던 건데, 홍무제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이갑제가 뭐냐면은 한 100개 정도의 농가를 하나로 묶었어.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잘 사는 집을 10개를 뽑아. 그리고 이 잘 사는 집한테 나머지 하나당 못 사는 집 9개, 보통으로 사는 집 9개를 관리하도록 하고, 얘네들한테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어. 그러면은 이 100개의 집에서 합계로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돈 많은 집, 관리하는 집 얘네들은 나머지 얘네들이 뭐 도망가거나 그러면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관리하는 10개의 집 중에서 못 사는 집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뭐 빌려주든 내가 돈을 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든 해가지고 얘네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총량 단위의 세금을 내다 보니까 가난한 집은 나머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대신 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가 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이 6U라고 해가지고 이 6가지 또 이런다. 저희만 녹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6가지의 이 유교적 도리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반포를 했어요. 이 6U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웃 어른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6가지를 한 다음에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널리 전파가 되면서 명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건전한 나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홍무제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자, 이런 식으로 유교를 굉장히 유교적 가르침을 중시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음 황제는 어떤 사람한테 물려줘야 돼?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 첫째 아들. 근데 이 홍무제의 첫째 아들이 얘보다 먼저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어. 자,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은 그럼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1번 첫째 아들의 아들, 어린 손자에게 물려준다. 두 번째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 둘 중에 뭐였을까? 두 번째 번. 자, 이 사람은 그래도 첫째 아들이 원칙이다 라고 해서 첫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 어린 손자에게 다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줬어.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이 당연히 이 황제 자리 노릴 수 있잖아. 그래서 홍무제는 다른 아들들을 저 멀리 지방으로 내쫓았어. 그리고 홍무제가 죽었죠. 하지만 이 사람이 걱정했던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방에 쫓겨났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결국 이 자기 조카를 쫓아내고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 사람이 바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
영락제예요. 홍무제가 나라를 세웠을 당시에는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이때는 수도가 다시 또 펜이 이래. 이때 수도는 난징이었어. 난징. 근데 난징에서 영락제의 근거지가 베이징이었거든. 그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거야. 그리고 영락제는 이 베이징에서 내가 이 중국의 정통성 있는 황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궁전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이 영락제가 만든 이 궁전이 우리가 베이징 가면 베이징의 랜드마크로 보는 자금성이야. 자금성. 그리고 영락제는 본인이 이 중국 전체의 황제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도 알리고 싶었어.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몽골을 공격해서 저 북쪽으로 내쫓았고요. 남쪽으로는 베트남까지 정복을 해요. 또한 바다 건너 이들이 몰랐던, 당시 명나라에서 몰랐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영락제가 중국의 황제라는 것을 알려야 돼. 그래서 이 영락제는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배 타고 자 남쪽으로 항해를 해서 네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내가 황제라는 것을 알려라. 나와서 해외 원정을 떠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의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갔다 왔어. 가서 소말리아 가서 사람들한테 자 우리 중국의 황제는 영락제이십니다. 확인받고 온 거야. 그거 왔어요? 그리고 왔어. 그리고 걔네들한테서 선물을 받아왔죠. 자, 이걸 통해서 자 이것이 이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황제폐하께 바치는 조공입니다.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인들이 중국이 아닌 중국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까지 살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의 싱가포르. 지금의 싱가포르에는 중국인들 많이 살고 있죠. 네. 이 싱가포르의 중국인들을 뭐라고 하니? 정화의 해외 원정 이후부터 중국이 아닌 지금의 동남아시아 이쪽 지방에서 사는 중국인들이 등장을 했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그쵸? 네. 이때부터 동남아시아에 화교가 진출을 해요. 그래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화교가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치,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인들은요, 이 명나라 시대 이후에 조금씩 이주해 갔던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 자금성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봅시다.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자, 명나라는 맨 처음에 세웠던 홍무제, 그 다음에 3대 황제인 영락제 때까지는 황제가 능력도 있고 의욕도 넘치고 해가지고 나라가 잘 돌아갔었어. 그런데 이러한 황제가 모든 것을 하는 황제 독재 체제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황제가 능력이 없거나 의욕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은 본인의 권한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넘겨주겠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황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환관 세력과 내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 환관 세력과 내각. 자, 이 사람들이 이 황제의 권력을 대신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환관, 내각. 환관과 내각. 자, 이 중에서 환관이 세력이 강할 때도 있었고, 내각이 세력이 강할 때도 있었고, 어쨌든 각자 이렇게 본인들의 세력이 점점점 본인들의 세력을 위해서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나라가 성장해 나갔는데, 이런 시기에 좀 똑똑한, 좀 멀쩡한, 좀 의욕 있는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은 다시 나라는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명나라의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명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만역제라는 사람이야. 자, 그 전에 또 이 타이밍에 중국에서는 외적의 침입도 많았었는데 북로남외라고 해요. 북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중국의 북쪽에 있던 민족 무슨 족? 몽골족. 만주족은 좀 나중에 나와. 자, 몽골족이 북쪽에서 쳐들어왔어. 근데 여기에서 어떤 환관이 자, 이 몽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황제 폐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나갔어. 어떻게 됐을까? 죽어요. 포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북로라고 해. 그럼 당연히 포로가 된 황제를 되찾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내야 했겠지. 자, 그리고 남쪽에서는 외. 여기서 말하는 외는 뭘까? 일본이. 그렇지, 일본 해적, 외구지, 외구. 그래서 이 북로남에는 뭐냐면은, 네, 북쪽에서는, calm down. 펜촉을 바꿔야겠어. 자, 이것을, 네, 북쪽에서는 유목민들, 남쪽에서는 외구. 외구는 일본 해적을 외구라고 하죠. 외구가 이렇게 설치는 이러한 상황을 북로남외라고 해. 근데 이때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만역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만역제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황제의 자리에 자그마치 48년 동안 있었어. 그리고 48년 중에 30년을 놀았어. 3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30년 동안 30년 평균 365일 중에 1일 일했대. 그리고 364일을 논 거야. 30년 동안. 와, 저러면은 노는 것도 지겹지 않을까? 어쨌든 30년 동안 30일 일하고 나머지 9년 11개월을 놀았대. 근데 얘가 참 웃긴 게 뭐냐면은 놀다가 중간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명령을 내린 게 조선을 도와줘라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와, 대체 왜 이 사람은 내내 놀다가 갑자기 조선에 군대를 보내라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은 만역제가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는데 꿈속에서 관우가 나왔대. 그러면서 만역제한테 황제 폐하께서는 저의 형님이십니다. 관우의 형님은 누구니? 유비. 그리고 지금 조선의 왕은 우리 동생입니다. 장비. 지금 우리 동생이 위험에 처했으니까 형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서 꿈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선을 도와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있었대.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란 얘기야. 자, 그런데 30년 동안 놀았으면은 세금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조선을 도와줘 군대를 보내래. 그럼 나라에 돈이 부족해 결국에는. 자,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은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세금을 거두려고 했겠죠. 근데 30년 동안 세금 검사도 제대로 안 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세금을 내래. 그것도 많이 내래.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농민 반란이 발생했어. 이 농민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자성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자성의 난이라고 해. 자, 이렇게 농민 반란만 일어났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어떻게 버틸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때 새로운 민족이 또 명나라를 공격을 해요. 바로 이 민족이 만주족이야. 만주족은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만주족은 원래 우리 송나라 때 잠깐 나왔었던 여진족이야. 우리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 뭐였는지 기억나니?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뭐였어? 한 글자로? 금나라였지, 금나라. 자,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인데 이 금나라는 누구한테 망했었니?
칭기즈칸한테 망했었죠. 칭기즈칸한테. 자, 그런 다음에 이 여진족이 도망가가지고 이 만주 지방에 있다가 만주 지방에서 다시 성장을 해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세웠던 나라가 처음에는 후금을 건국을 해. 금나라를 계승했다 해서 후금이야. 그리고 이 후금은 이제 중국, 명나라를 공격을 해야겠지. 근데 우리 명나라랑 같은 편이었던 나라, 조선. 그래서 후금이 조선을 공격했던 게 정묘호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후금이 더 세력이 강해지니까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조선을 공격한 게 병자호란. 그래서 병자호란 때 우리 당시 조선의 황제가 인조였고요. 인조는 이 청나라한테 남한산성에서 패배하고 청나라 황제 청태종한테 이렇게 3궤 9고두례라고 해도 3번 절하고 9번 머리 숙이는 거 황제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행동을 했지.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은 청나라를 황제로 섬기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청나라는 이제 자 조선도 정리했고 이제 명나라를 공격을 해볼까 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명나라가 망했어. 누구한테 망했을까? 바로 저 이자성이라는 사람한테 망했어. 그래서 이 이후 이자성에게 베이징이 정복을 당해. 자, 청나라는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더니 명나라가 농민군한테 망했대. 이러면은 꿀이지. 그래서 결국 청나라는 이 이후 이자성의 농민군을 멸망시키고 결국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돼. 바로 이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농민 반란군에게 멸망한 아마 최초의 중국일 거야. 이렇게만 보면은 명나라는 되게 약해 보이지? 근데 이거는 명나라가 강했던 명나라가 계속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긴 한데 명나라는 실제로는 명나라의 경제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나라의 경제와 사회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명의 경제와 사회. 자, 우선 명나라 때는요, 송나라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더 많았던 시대야. 이때는 전국적으로 이모작이 확대가 돼요. 이모작 농사 2번 짓는 거 1년에. 그리고 새로운 작물이 또 이때 많이 들어왔어. 서양에서. 이때 들어온 대표적인 작물이 어떤 게 있었을까? 이때 들어온 작물이 바로 고구마, 감자, 무항작물, 그 다음에 고추, 고구마도 맞아. 감자, 고추, 담배, 수수, 옥수수 등등등등.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러한 작물들이 들어오는데 뭐 고추나 담배 같은 거는 내가 먹으려고 만드니 팔려고 만드니 이런 것들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명나라에 들어온 고추가 우리나라 조선에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김치가 빨개지기 시작해. 우리나라의 김치가 빨개진 거는 500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 전에 있는 김치는 전부 다 하얀색이었죠. 원래 하얀색이 오리지널 김치야. 그리고 이때부터 담배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담배와 함께 뭐 또 들어왔을까? 아편도 같이 들어왔어. 자, 그렇지만 이 아편을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진 않았었어요. 아편을 많은 사람들이 핀 건 나중에 청나라 때부터. 자, 이렇게 명나라 사람들이 다들 부자가 된 것 같이 보였어. 자, 그러면은 명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은 이 명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야겠죠. 어떤 사람들이 명나라의 사람들에게 돈을 줬을까? 바로 유럽인들이었지, 유럽인들. 자, 유럽 상인들이 은으로 중국 물건을 구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은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유럽인들은 이 은을 어디서 났을까? 아프리카에서 바로 아메리카에서 들어왔죠.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아니고 아메리카. 왜 이래? 또 이래. 다시 지워버리고 잘 될 거야. 참을 인자를 3번 그리면은 3일을 면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은을 갖게 된 거는 아메리카.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유럽 부분 배울 때 한번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본인들이 갑자기 은이 많아지니까 이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사치품들을 구입을 했던 거야. 도자기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은이 엄청 많아졌어. 자, 왜 하필이면은 은으로 중국 물품을 구입했을까?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던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이죠. 왜 중국은 당시 화폐를 은을 사용했을까요? 금이 아니라? 금은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건 은이었던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의 화폐는 은이었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본인들이 돈을 맡기는 곳을 뭐라고 불렀을까? 은행이라고 불렀던 거지. 뱅크가 금행이 아니라 은행이 된 이유는 중국에서 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인 거야. 금을 사용했으면 금행이었을 거야. 은을 쓰니까 은행인 거지. 자, 어쨌든 은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너도 나도 은이 많아. 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은이 많아지니까 세금도 은으로 걷게 된 거예요. 자, 요 제도를 일조편법이라고 해요. 자, 원래는 중국에서는 세금이 내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우리 전에 배웠던 조용조만 봐도 조용조에서 내는 세금의 종류가 몇 개나 됐었니? 막 곡식, 물론 곡식도 여러 개를 냈겠지. 노동력, 옷감, 만약에 노동력 제출 못하면 또 옷감을 내고, 이거 말고도 막 무슨 세. 사실 요즘에만 해도 세금 내는 종류 되게 다양하잖아. 뭐 재산세, 뭐 전기세, 가스세, 아파트 관리비, 뭐 자동차세, 여러 세금이 많은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당시 명나라에서는 그냥 모든 세금을 하나로 합치자. 근데 이 하나로 합친 기준이 뭐야? 바로 이 토지와 사람의 숫자였던 거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냥 모든 세금은 일괄적으로 은으로 내라 했던 게 바로 일조편법. 세금을 거둘 때도 편하고 낼 때도 편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숫자는 성인 남자의 숫자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내고 싶지, 최대한. 그래서 요즘에도 탈세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그치,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 사람의 숫자를 줄이면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자식이 뭐 2명, 3명 태어나도 우리 집에는 아이가 1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요 일조편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딱딱 정해졌기 때문에 나라에서 거둘 때도 간편하게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 이 명나라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명나라의 지방을 관리하던 지배층을 우리는 신사라고 해요. 신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젠틀맨의 신사가 여기서 따온 거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명나라에서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야겠죠. 근데 명나라의 과거는 되게 과정이 복잡했어. 일단 자기 동네 지방에서 시험을 한번 보고, 그러면은 그 지방의 큰 도시에서 시험을 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수도 베이징에 가서 시험을 또 보고, 여기에 합격하면은 황제 앞에서 시험을 또 봐서 합격을 해야지만 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어.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자, 우리 여기 판교동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성남시에 가서 시험을 보고, 성남시에서 합격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고, 여기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전국 시험에 가서 여기에 합격을 해야지만 관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엄청 어려웠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합격 못하고 합격한 사람은 극소수야. 하지만 이 전국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해도 결국 여기 우리 전국의 시험에 나갈 정도였으면은 우리 판교동에서는 천재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나라에서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존중을 해준 거지. 아, 당신이 네, 전국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몇 번씩 볼 정도인 사람들이면 당연히 돈도 많겠죠. 즉,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 중앙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똑똑하고 우리 지역에서 돈도 많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지방에 살고 있는 교양 있는 지주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사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본인이 전국 시험엔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좀 뛰어난 것 같아. 그럼 얘가 본인의 이러한 위치나 이러한 지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다들 좀 잘 해줘야 우리 판교동에 이런 위신이 살지 않겠니 하면서 지방 사람들을 알아서 뭐 지식도 가르쳐주고 이런 풍습이나 이런 교화도 시켜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야. 신사층. 그래서 요즘도 우리 신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신사라고 하니? 막 머리 밀고 문신하고 염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사니? 아니죠. 막 머리 깔끔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행동도 매너 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사라고 하잖아. 즉 주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신사잖아. 그런 사람들 신사라고 했던 이유가 이 당시의 신사층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신사, 젠틀맨을 이 아시아에서 번역을 하면서 요 신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거야. 그래서 자 또한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명나라 전에 중국에서 가장 발전했던 학문이 뭐였니? 성리학이었었죠. 성리학이었었어. 근데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었니? 송나라 때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많다. 그래도 우리가 더 뛰어나다. 약간 정신승리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이게 근데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정신승리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어. 즉 내가 당하면서도 알아서 짓거려라. 내가 더 아는 게 많고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야. 즉 지식인들이 제대로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났어. 그래가지고 알기만 하면 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아는 것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과 행동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해요. 바로 지행합일을 강조한 학문이야. 지식과 아는 것과 행동은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행합일, 지행일치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학문이 등장을 했어. 자, 그리고 명나라의 대외교류는 초기에는 이 나라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해금 정책을 펼쳤어요. 해금 정책. 근데 이렇게 너무 막아놓으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나라 중반 이후부터는 너희들의 책임 하에 알아서 바다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라고 했어. 이랬더니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까? 바로 그 장사하는 배들을 전문적으로 터는 놈들이 등장을 한 거죠. 아까 배웠었던 외구가 요 민간 무역이 허용되면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 자,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대외 교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특히 서양의 선교사들이 명나라로 많이 오게 돼.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여러 학문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크리스트교 그리고 고녀만국 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트교를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가 믿는 아주 좋은 종교를 믿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한 거지. 그러면은 중국인들은 그래? 당신들이 뭘 믿는데? 이러겠지. 그럼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러겠지. 그럼 뭐라고 설명할래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결국 더 높은 거는 하느님이겠네? 그럼 하느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늘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주인? 그래서 하늘의 주인이구나. 이때부터 천주교라고 부르게 된 거야. 자, 이래서 이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 크리스교를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인, 그래서 이 크리스교가 이때부터 천주교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어. 그리고 이 고려 만국전도는 뭐냐면은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유럽에서 만든 세계지도. 자, 이걸 통해서 중국인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우리 말고도 여기저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에 대해서 볼게요.